뉴스 브리핑.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인준 투표가 어제 연방 상원에서 52대 48로 가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명한 지 30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이뤄져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 백악관에서는 베럿 판사의 연방 대법관 확정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서 클러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베럿 대법관에게 헌법서약식을 집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축사에서 베럿 가족의 모습이 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칭찬했습니다. 베럿 대법관은 오늘 밤 엄숙히 선서한 대로 앞으로 두려움이나 특정 편을 드는 일 없이 대법관직을 수행하겠다며 또 정치 세력이나 나 자신의 편견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일을 8일 앞둔 어제까지 총 6,200만 명의 유권자들이 조기 투표를 실시해 사상 최대의 조기 투표자 수를 갱신했다고 NPR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6년 선거 당시 조기 투표자 수가 1,500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무려 4배 이상 많은 것인데, 이 같은 투표 열기는 올해 전체 투표율 또한 역사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의 마이클 맥도널드 교수는 올해 총선거에 1억 5천만 명이 투표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는 1908년 이후 가장 높은 65%의 투표율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더 많은 사람이 투표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터프트 대학의 시민학습 및 참여정보연구센터에 따르면 올해 조기 투표에는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유권자층의 참여가 급증했는데, 특히 미시건,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경합주에서 젊은층 투표가 급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이 시속 50에서 80마일의 센타애나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2명의 소방관이 중상을 입고 오바행과 인근 지역에 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당국은 어제만 2,000에이커 이상이 불에 탔지만 강풍으로 소방 항공기를 이륙시키지 못하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회사인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자사의 장비가 화재를 촉발시켰을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선을 지지 케이블에 연결한 전선이 12,000V 전도선에 부딪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어젯밤까지 약간의 전력을 복구했지만 약 38,000개 가정과 사업체가 정전됐습니다. 1등급 허리케인 제타가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다소 수그러든 상태로 내일 오후나 저녁 루이지애나 동남부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밝혔습니다. 제타는 올해 들어 발생한 27번째 열대성 폭풍인데, 지난 2005년 28개의 폭풍이 발생했던 기록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유카탄 반도를 지나 북상 중인 제타는 현재 시속 74마일의 강풍과 29인치의 강우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 최고 12인치의 비를 내릴 것으로 보이며 중부 걸프 해안과 테네시 밸리 지역에는 2에서 4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이 내년도 연간 물가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세 계층을 갱신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이 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2년에 신고하게 될 2021년도 인컴텍스 계층은 총 7단계로 구성됩니다. 가장 많은 세율인 37%가 적용되는 개인 납세자는 연소득이 53만 3,600달러 이상,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62만 8,300달러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가장 낮은 비율인 10%는 연소득이 9,95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증여세 한도를 1인당 1,170만 달러로 2020년보다 12만 달러 더 늘렸습니다. 부부일 경우 2,340만 달러까지 부동산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항공우주국 나사는 어제 정오 달에서 인간이 우주 기지를 운영할 정도로 충분한 물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케이시 허니벌 나사 연구원은 발견된 물의 양이 달 표면 1제곱미터당 12온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달 분화구 내부 음지에서만 물이 감지됐었는데, 이번에 발견한 물 분자는 달 표면 알갱이 속에 저장돼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달 표면 약 4만 제곱킬로미터 지역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류가 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수자원이 많다는 겁니다. 나사는 2024년 여성 1명과 남성 1명의 우주인을 달에 보낼 예정인데, 이들의 주 임무는 달 표면의 물 자원에 대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위스콘신주가 선거일 이후 도착하는 우편투표용지를 개표하지 못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관들은 11월 3일 선거 후 6일 이내에 도착하는 우편투표용지를 개표하도록 허용한 하급법원의 명령에 대해 5대3으로 파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화당의 투표권과 접근권 확대 반대 운동이 승리를 거둔 것이자, 베럿 대법관이 연방대법원에 합류한 이후로 미국 최고법원이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영국 언론 더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중국 내 미국 언론사 6곳의 주중 지국을 대상으로 7일 이내에 중국 내 모든 인력, 재무, 경영 및 모든 부동산 정보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주 미국이 중국 언론사 6곳을 외국 사절단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맞대응하는 조치라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해당 조치는 중국 언론만을 겨냥한 냉전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에서 나온 것이라며 미국이 표방하는 이른바 언론 자유의 허구성을 드러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대만의 18억 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한 지 닷새 만에 23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 추가 수출을 승인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무기는 보잉사의 하분 해안 방어 시스템 100대입니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주권과 안보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미국의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첨단 무기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 국무부 대변인은 무기 수출은 대만의 정당한 자유적 전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가 귀넷 카운티 정부를 통해 연방정부의 긴급 식품 지원비를 변제받기 위해 제출한 영수증을 이중으로 사용했다는 이른바 더블디핑 의혹이 있다고 인터넷 매체 애틀랜타 K.com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귀넷 정부로부터 받은 영수증 자료와 한인회가 CKH에 제출한 자료를 비교한 결과 같은 영수증이 나왔다며 명백한 부정 증거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한인회는 이번 건이 더블디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애틀랜타 중앙일보는 한인회 이사회가 주중에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애틀랜타 한국일보는 만약 부당 허위 청구가 사실이라면 한인 회장이 사퇴 혹은 탄핵되어야 할 일이라며 한인사회 지도자들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한편 귀넷 카운티 고등법원은 시민의 소리가 제기한 한인 회장 선거 무효 소송 재심 여부를 이번 주말에 심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입니다. 드디어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베럿 판사에서 베럿 대법관으로 정식으로 선서까지 다 했는데요. 어제 연방상원에서 투표가 있었죠. 52대 48로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52대 48로 인준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백악관에서 선서식이 있었습니다. 이 선서식은 이제 헌법 선서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서식에는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이 참석을 해서 이 베럿 대법관이 선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선서식에 대해서도 좀 말들이 많았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도대체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사람들을 백악관에다가 모아놓고서는 거기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면 어떡하라고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런 이제 비난들이 또 나왔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베럿 대법관도 그렇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나왔죠. 둘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들 간에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신에 참석자들은 이 의자 배치도 그렇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을 하는. 네. 하여간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이 중요한 거는 대법원의 구조가 이제는 확실하게 보수 성향으로 고착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 점이 참 중요한 것이죠. 대법원이 지금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그 중에 6명이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 이제 3명이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 모든 심리들이 보수 성향 쪽의 생각과 일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 지금 당장 뭐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는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우편투표물을 보내는 경우에 우편투표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선거일 이후에도 우편투표를 개표할 수 있게끔 일정 기간을 보장해달라 해가지고요, 6일을 보장해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방법원에서, 항소법원이죠, 그렇게 해라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공화당 측에서 다시 상소를 해가지고 항소를 해서 대법원에서 어제 판결이 또 나왔는데요. 이게 최종 판결입니다. 대법원에서 내리면 무조건 그게 끝입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선거일로 끝내랍니다. 예, 선거일 11월 3일 도착하는 것까지만 우편투표 개표해라. 그 이후에 도착하는 우편투표는 전부 다 이제 무효 처리해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편으로 투표를 하실 분들 혹은 부재자 투표를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보내십시오. 예, 이거는 위스콘신주뿐만이 아니라 뭐 전국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내십시오. 오늘. 그래야지 안전합니다. 예,
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두고 우편을 보내셔야지 그 정도 시간 두지 않고 급하게 우편 보냈다가 본인의 귀중한 표가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편 투표하실 분들은 가능하면 오늘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피치 못해서 우편 투표를 하지 못하셨다면 그러면은 조기 투표소를 가시든가 아니면 조기 투표소도 열리지 않는다고 하면 기다리셨다가 11월 3일 날 꼭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대법원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대법원의 구조가 이제 보수 성향으로 완전히 고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선거에서 지더라도 바이든 후보가 이기더라도 지금 현재 대법원에 가 있는 심리 상태에 놓여져 있는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에는 폐지될 것이 거의 확실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뭐 그 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민법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민 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될 텐데 이런 결정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물론 어제 베럿 대법관이 선서식을 한 뒤에 이제 취임 소견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본인이 엄숙히 선서한 대로 앞으로 본인은 어떤 당파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인들의 당파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잘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이 생각하는 방법이 어차피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는 그런 우리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대법관을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겠지라고 미리 예측해버리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분명히 보면은 베럿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법관이죠. 베럿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보수 성향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 특히 낙태 반대론자로 저희가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낙태 문제, 그다음에 오바마 케어 문제, 이민법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에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대법원에서는 다 결정이 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돈만 있으면 계속해서 항소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계속 끌고 가면 보수적인 결론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 시간 사이에 대법원의 구조가 바뀔 수도 있지만 이제 미국의 사법 구조가 좀 보수 중심 형태로 완전히 고착이 되었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당장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민주당 진영 입장에서는 참 속상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꼭 사법부가 다 모든 걸 다 끝판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회라는 조직이 또 있고 또 대통령이라는 행정부가 또 있으니까요. 이것을 서로가 균형감 있게 견지해가면서 가면 되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번 총선에 더 지금 매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법부가 보수의 성향을 강하게 띠기 때문에 이제 입법부, 그러니까 이제 의회 조직과 그다음에 행정부, 대통령 자리 이거 지금 아주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선거는 딱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좀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현재까지는 지금 굉장히 많은 투표자 수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들 전에도 보도해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어제까지 투표를 마친 사람 숫자가 한 6,200만 명 정도 된다. 이런 이제 집계가 나왔습니다. 총 1억 5천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 6,200만 명이 이미 투표를 했다. 이 투표한 숫자가요. 4년 전 2016년에 대통령 선거 때 조기 투표했던 사람 숫자가 1,500만 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무려 4배가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기 투표 아니면 우편 투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현장 투표 나오면은 감염될 위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좁은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감염 위험이 높으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투표를 하려면 그러면은 조기 투표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아니면 아예 우편 투표를 미리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아예 접촉할 기회를 자체를 만들질 않는 거니까 감염 위험으로부터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편 투표 많이 하라고 그렇게 독려를 해왔었죠. 지금 조기 투표 많이 하라고 양당에서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투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 결국에는 미리미리 투표해서 서로 간에 좀 시간을 세이브하고 감염 위험으로부터 좀 서로가 안전해지자 이런 이제 취지에서 조기 투표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로 많은 분들이 조기 투표하고 부재자 투표하고 이렇게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분들 조기 투표 많아졌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 투표를 나오는 11월 3일 날 투표소에 나와서 현장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열기가 뜨겁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지금 이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서 내놓는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표를 사고 있다. 이 우편 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들이고 있다. 돈 받고 대신 투표해주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지금 혼탁스러운 정보들이 막 오가고 있습니다. 이 과거와 달리 SNS를 이용하는 층이 예전에는 젊은 층 위주였는데, 지금 이 팬데믹 이후로는요, 노년층까지도 SNS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젊은 층뿐이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굉장히 폭넓게 전 국민에게 이 정보가 빠르게 확산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잡음들, 안 좋은 소식들, 예전 같았으면 언론에서 걸러냈을 만한 그런 소식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지금 막 퍼지고 있고 산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는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될 때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럴 때일수록 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감언이설들이 많은 상황,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바짝 긴장해서 꼬리를 세우는, 예를 들면은 너는 좌파지, 이 꼴통 보수야, 이런 식의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아주 극히 경계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트럼프 지지자들하고 트럼프 반대하는 분들하고 아주 패싸움이 벌어질 정도로 상황이 좀 이렇게 안 좋은데,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앞두고 사람들끼리 서로 패싸움하는 일도 벌어지는구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긴장하고, 더군다나 이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하고 집에 있고 쉘터 인 플레이스 이런 거 하면서 집 밖에 안 나오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심리적으로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정치, 이런 이야기, 서로가 좌와 우로 극과 극으로 대립하는 친 트럼프와 반 트럼프가 서로 극한 대립을 이루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더 거세지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요.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하고 또 긴장하셔야 하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선거가 제대로 잘 끝날 수 있도록 저희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어제 IRS에서 2021년도 세제 개편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 세제 개편에 대한 발표니까요. 이거는 내년도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에 대한 세금 신고는 2022년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한다 그러면은 어제 IRS가 발표한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IRS도 새로운 지침을 또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발표한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이건 관심이 좀 가는 부분이고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부동산세하고 증여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들어오기 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이 증여세하고 부동산세의 한도액이 500만 달러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평생 본인이 돈을 모아가지고 500만 달러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임종하시기 전에 자녀분한테 이거를 물려주고 싶은데 500만 달러 물려줬다 그러면은 세금 안 냈다는 거죠. 네, 500만 달러짜리 건물 하나 샀다, 이거를 자녀한테 물려줬다, 세금 안 낸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부동산세, 증여세의 면제 한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500만 달러였던 것이 지금 얼마가 됐냐면요, 무려 1158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1인당. 그러니까 부모가 둘이 다 살아있다 그러면은 둘을 다 합치게 되면 더블이 되죠. 이거를 내년도에는 1170만 달러까지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게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면제 한도를 2배로 늘리겠다. 원래 500만 달러였던 걸 1000만 달러로 늘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그래서 2025년까지는 이게 지금 1000만 달러, 면제 한도가 1000만 달러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1000만 달러가 딱 고정으로 1000만 달러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하면은 이 1000만 달러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1158만 달러가 돼 있는 것이고, 내년에는 이게 1170만 달러까지 된다. 부부면은 2배가 되는 거니까요. 2340만 달러까지. 야,
부부가 평생 모아서 2,340만 달러까지는 자녀들한테 줘도 세금을 안 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약을 하고 실제로 실천에 옮긴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굉장히 반발합니다. 이거 부자 세금 회피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자들이 세금 회피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다 혜택을 받죠. 네, 저한테 10만 불 있다. 10만 불 줘도 세금 안 내죠. 네, 그런데 부자들까지도 세금 2천만 불이 넘으면 엄청난 건데 저한테는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사실 작지 않은 금액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 이러면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으로 10조 원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2천만 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약 한 2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200억에서 한 250억 정도는 세금 안 내고 자녀한테 돈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부자들한테 오히려 감세해주는 부자 감세다 이거죠. 그래서 액수를 다시 낮춰야 된다. 지금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 내놓은 안이요. 2009년 수준으로 돌아가야 된다. 2009년에는 부동산세는 350만 달러가 한도였고 그리고 증여세 면제는 100만 달러가 한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낮춰야 된다. 그리고 그 이상 올라갈 경우에는 액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긴 하는데 최고 세율을 45%까지 증여세를 먹여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는 예전 2009년도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부자 감세 효과는 없애야 된다. 보통 서민층, 가난한 사람들이나 서민층들, 중산층들이 이런 보호를 받는 것은 오케이지만 100만 달러까지는 오케이지만 그 이상은 정말 부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부자들한테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 것이죠. 근데 어쨌든 IRS 쪽에서 이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뉴스앤포스트의 기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저희 기사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래킷이라고 그러죠. 그 계층 세금을 신고하는 그 세율의 개인 소득 신고세의 세율이 이제 단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7단계로 하겠다라는 거고 최고 세율은 35%, 37% 뭐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거고요. 가장 낮은 세금을 내는 층은 10%. 보니까 연소득이 개인인 경우 연소득이 9,950달러 이하면은 그러면은 10%만 소득세를 내는 거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 공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준 공제 그다음에 그 가구의 세대주들, 그 세대주들을 위한 공제 이런 공제 부분들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각각 150불씩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공제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물가 인상률을 좀 적용을 해줬다. 이런 발표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광고도 인터넷이라는 것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가장 효과적인 인터넷 광고는 좋은 컨텐츠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뉴스앤포스트는 좋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우세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알리고 싶으시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널리 알리고 싶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는 어제 큰 충격적인 특종 보도가 있었습니다. 애틀란타 K.com이 보도를 했는데요. 귀넥 카운티 정부로부터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내용인데 내용을 보니 이 아틀란타 한인회가 귀넥 카운티 정부에 리임버스해서 받는 이제 그 긴급 식품 지원비 이 긴급 식품 지원비를 받기 위해서 한인회가 귀넥 카운티 측에 제출한 영수증이 있는데 이 영수증이 한인회에다가 도네이션을 한 CKA라는 단체에도 똑같은 영수증이 보여줬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귀넥 카운티에다가 10,000불짜리 영수증,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10,000불짜리 영수증을 보여주고 10,000불을 받았는데 똑같이 CKA라는 단체한테 10,000불을 받으면서 우리 그 10,000불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또 똑같은 영수증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더블 디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냐면은 같은 영수증 가지고 양쪽에다가 다 10,000불씩 받은. 그러니까 실제로 쓴 돈은 10,000불밖에 없는데 받기는 양쪽 다 10,000불씩 받았으니까 20,000불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10,000불이 남는 이런 일종의 좀 위험한 행동이죠. 이게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는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긴급식품 지원비라는 게 귀넥 카운티에서 만든 예산이 아니고요.
지난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만들어진 케어스 액트를 통해서 구성된 자금입니다. 연방정부의 지원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게 연방법에 저촉이 될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 보도된 내용은 그 같은 영수증이 양쪽에 사용됐다. 더블 디핑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고요. 다른 언론사들이 취재를 더 깊이 들어가서 해본 내용은 한인회 측은 그건 더블 디핑은 아니다. 지금 내용 파악을 좀 자세히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 한인회라는 조직이요,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뭐 누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대표 기관입니다. 이거는 누가 인정해 줬다 안 해줬다 말할 게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미국 사회에서 봤을 때의 한인회는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대표 기관입니다. 한국에서 봤을 때의 한인회도 그 지역의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동포 대표 기관입니다. 한인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운영이 필요한 것이죠.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밝혀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감시하고 지적해야 될 의무가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무려 32만 불이 넘는 이런 그 구제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선정이 됐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돈은 결국 우리 한인 사회, 한인 동포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돈이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잘 됐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근데 일 처리를 잘못해서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창피하고 슬픈 소식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 일 처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무리가 깔끔하게 이루어져서 한인회 위상을 좀 제대로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